이런 피꺼소시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기현 판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특히나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야 올라와 들어와 빨리 와서 다퉈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약간 천대엽 대법관이자 법원 그렇죠. 행정처 그냥 관료가 넘버2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법부에. 사법부 넘버2인데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사법행정과 그 실제로 대법관으로서 판사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근데 그러자마자 뭐 슬쩍 뭐 부장회의 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고서는 원칙대로 한다. 무슨 우리는 준사법기관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장윤선 취재편의점에서도 많은 법률가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그런 거거든요. 도저히 상식에 어긋나는데 법 기술을 가지고, 기술도 아니야 이번에는 법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내가 판사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국민들께서 너무 무기력감을 느끼는.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서. 그래도 뭐 검찰 집단, 뭐 법원 집단, 뭐 이런 게 작동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판사 개인, 심우정 총장 개인. 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력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정치인은 맞아. 선거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결정을 하면서도 매우 무책임한 법 기술로 합리화를 해요. 그렇죠. 이건 마치 화약고 앞에서 이렇게 성냥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애가 폭파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해도 터지나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면 한번 공적 비판의 영역에서 비판해 주셔도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가 결정을 하면서 판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화약고 앞에서 성냥불 가지고 칙칙거리고 앉아있는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 함께 대화해봐요. 그걸 왜 자기들이 해? 그거는 입법부에서 할 일이죠. 앞으로 그래서 구속기간 10일 열흘을 240시간으로 할지 말지, 그게 타당한지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툴 일이지. 우리가 다퉈야 될 일이에요. 그걸 왜 지규현 판사 혼자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명백히 사익을 위한 판단인데 국민들의 방어권, 피고인의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 등 공익을 가장해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열받은 건 우리가 따져보니까 논리도 빈약하거든. 앞뒤도 안 맞고. 근데 빈약한 논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제 저희들이 농성장에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한 60대 중후반쯤 되는 어머님 두 분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농성장에서 방송하고 뭐 이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어머. 어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갔어요. 네, 근데 어머님 두 분이 막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고 가서 이제 손을 꼭 잡아드렸더니 너무 답답하고 분하고 무력해서 눈물이 자꾸 난다. 그나마 광장에 나와서 여기 나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손이라도 붙잡고 소리라도 지르고 이러면 가서 자는데 이렇게 못하면 잠도 못 잔다. 맞아요. 그런 분들 저도 많으세요. 많았어요.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광장에서 어쨌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답한 마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집단 힐링의, 집단 치유의 과정이거든요. 서로 그렇죠. 속 답답한 사람, 속 시끄러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서 손도 잡고 수다로 풀자. 원스키 선생님 말대로. 으쌰으쌰도 하고 그리고 좀 피곤해져서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그래도 조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자. 그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광장에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광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났거든요. 전봉준 투쟁단도 만났고 민주노총 노동자, 한국노총 노동자, 어제도 보니까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가 같이 연대해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아니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농성장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JTBC 뉴스 보니까 텐트가 엄청 늘어났다고. 거기 텐트촌 지난 금요일 날 하자마자 저기 텐트촌 되겠구나 했는데 텐트촌이 되고 다를까.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성소수자도 만났고 페미니스트도 만났고 조금 보수적인 뭐 유학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같이 광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서 서로 위로했고 서로 손잡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양한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야 돼요. 용광로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그런 다양성의 빛의 향연으로 광장에서 용광로처럼 만났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법 왜곡죄를 입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요? 아니면 제가 의원님이? 일단 하고 있고요. 그 김경호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첫 출연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야 된다. 이게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노회찬 대표가 2017년, 2018년에 최초로 발의를 했어요. 이미 발의를 했었는데 이미 지나갔죠. 그다음에 2019년에도 노 대표님 돌아가신 이후에 노 대표님이 남긴 아직 통과되지 않는 법들을 재발의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당시 이제 정의당 사무총장 시절에도 재발의가 한 번 됐었어요. 2019년에도. 그리고 작년에 이건태 의원이 작년인가 올 초에 발의를 했는데 요거는 법 내용을 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법 왜곡죄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재판부나 수사기관이나 다 해당되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노회찬 대표님이 만들었던 법은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과 판사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에도 프랑스나 뭐 이런 등등의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력감을 판사 한 사람, 검찰총장 한 사람 때문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인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입법해야 되겠다. 신설해야겠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걸 뭐 신설하는 건 좋은데 뭐 아무런 타격이 실질적 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탄핵 이런 건데 탄핵해봐야 몇 달 뒤에 복귀하는 거고 지금 보면 그 판사들 지나치게 엄격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맞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런데 이 법 왜곡죄를 만드시면 여기에 처벌 조항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느 들어가야죠. 정도로 처벌 조항이 그건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형사법적 책임을 법 왜곡죄잖아요. 법 왜곡 과태료 아니고 법 왜곡죄. 법 왜곡 과태료가 아니라 법 왜곡죄이기 때문에 거의 상응한 처벌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개혁 얘기하느라고 사법부 개혁이 다 뒤로 밀렸어요. 이거 세트예요. 그래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이탄희 의원도 법원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권까지 나왔던 거고 해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의 증원이라든지 대법원은 그 뭐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현자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심제가 사실상 부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법관을 늘리라니까 무슨 고등법원을 더 뭐 이렇게 상고법원 늘리듯이 양승태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사법거래 그 거래한 국정농단 거래한 거잖아요. 박근혜랑. 그래서 대법관도 좀 늘려야 되고요.